대한민국은 그래도 제일 고생 많으시고. 네, 드디어 스타가 나타납니다. 예, 안희호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정치 상황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오늘 우리 동지들과 전국 투어의 첫 번째로 인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던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던질게요. 스스로 한번 답변을 좀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포기하면 간단해요. 집회 안 나가도 되고 이런 모임에 안 나가도 되고 정치에 신경 끄고 그냥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면 돼. 그러면 대한민국은 포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혈맹관계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트럼프가 와서 대한민국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대한민국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비록 어렵지만 광장에 나가고 이런 모임에 나와서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행동할 거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자신을 위한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 밑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자, 그러면 공과가 있어요. 공과가 있는데, 그러면 공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승만 포기할 거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할 거냐, 아니면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계승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종북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고 깎아내릴 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싸울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계승할 거냐, 아니면 못 본 채 그냥 버려버릴 거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왜 과가 없어요? 있지.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권위주의 독재체제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직접 안 했으니까.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저 젊을 때 그 유신체제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런 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보다 훨씬 큰 공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근대화시켰고 보릿고개 절대빈곤에서 탈피시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일성 세력하고 싸워서 체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가 있지만 그의 공이 훨씬 크므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은 뭐 일제 때 일본군이었고 뭐 독재했고 그냥 갖다 버리자 라고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나름의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종북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듯이 박정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김일성 집단이 그랬고 그 김일성을 따르는 종북 세력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서 교과서에서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 폄하하고 박정희 대통령 끌어내릴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야, 이러이러한 과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보다도 10배 이상의 공이 있지 않냐,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냐,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냐, 이러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거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거냐, 아니면 갖다 버릴 거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있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좌파들과 맞서서 나는 이승만주의자야, 나는 박정희주의자야, 이렇게 선언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승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똑같은 그 연장선에서 박근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계승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 저 종북주사파들의 그 누명, 덮어 씌운 누명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끌려 내려와서 감옥까지 갔다 온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되잖아.
귀찮다고 그냥 갖다 버려요? 그건 우리 역사를 버리는 거고 우리 현실을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계승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거 왜 쓸데없이 개헌 같은 걸 해갖고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감옥에 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윤석열 갖다 버리자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박근혜 갖다 버리자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박정희 갖다 버리고 이승만 갖다 버리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그냥 갖다 버리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과 고성국이라는 자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걸 계속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도 계승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승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서 절대적으로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고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계승하고 지켜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맨날 탄핵당해 맨날 선거쳐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수호될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부정되고 뺏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방송 활동을 한 40년 했지만 자유파 유튜브 활동을 한 건 8년째인데 이 8년 동안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한 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저 개딸 종북주사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공격 막느라고 권력의 단맛을 요만큼이라도 볼 여유도 없었어. 지난 8년 동안 그렇게 종북주사파들과 싸우면서 지금의 고성국TV가 된 거고 그 투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올바른 정론을 하는 유일한 방송이라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 주셔서 지금의 아미고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미고를 투쟁 속에서 함께 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갔다 온 병사들한테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심층 질문을 해요. 너는 왜 그 전쟁에서 싸웠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언뜻 생각하면 조국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일 것 같지만 그런 대답하는 군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90% 이상은 뭐라고 대답하냐? 내 옆에 전우 때문에 싸웠다. 그 전쟁터에서 추상적인 조국, 민주주의, 자유 이런 거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멀리 있기 때문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는 내가 총 쏘지 않으면 내 옆에 내 친구가 죽는 거야, 전우가. 내가 맡은 이 방어선을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뚫려버리면 내 옆에 전우들이 죽는 거야. 얘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지금 우리 자유파가 특히 여러분들 이 아미고 동지들이 그 전투 현장에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고성국TV와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미고는 그 투쟁 속에서 더욱더 커지고 당금질되고 단련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치 세력이나 대의 명분이 있고 그 대의 명분을 실천할 정치적 대표체가 있으면 비록 정치 상황이 불리해도 세가 약해도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도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그 대의 명분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우리 때에 와서 이걸 적의 손에 넘길 수 있냐? 김정은이 손에 어떻게 이 조국을 넘겨줄 수 있냐? 저 김정은이 시진핑이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한테 어떻게 이 조국을 넘기냐? 수호해야 된다.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뚜렷한 대의 명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 명분만 갖고는 힘들어, 싸워 이기기가. 이 명분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 사회운동, 시민운동 단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 그 정치 세력의 최고 조직이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정당이 이게 영 형편없는 거야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그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맨날 지그들이 뽑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고 뒤에서 배신이나 하고 그 대통령들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려고 광장에 태극기 들고 나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극우라고 매도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자유파 유튜브를 극우 유튜브라고 지그들이 먼저 매도해. 좌파들보다 먼저. 1.2.3 계엄 때 이재명이가 나타나기도 전에 한동훈이 이자가 내란이다 이러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제일 세력이 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끌어내렸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그 당시에 제일 세력이 컸듯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배신한 한동훈 세력이 제일 큰 세력이야. 그래서 저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이 체제 수호 의지를 전혀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당장이라도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냐. 그리고 저게 우리가 갈아엎는다고 해서 쉽게 갈아엎혀질 정당이냐. 저게 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강력한 이해관계로 뭉쳐있는 카르텔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우리 자유파가 갖다 버려도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전진을 계속 가로막을 거거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갈아버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걸 어떻게든 좀 고쳐서 쓸 수 없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 쓰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재창당 수준으로 고쳐야 돼요. 그냥 부분적으로 몇 가지 깔짝깔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창당할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당의 지도부를 이번에 7, 8월 달에 뽑을 수 있으면 한번 고쳐서 보자. 근데 그때 실패하면 또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막상 하는 짓을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싶게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정말 국민의힘을 갖다 버리고 새로 신당이라도 창당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 국민의힘을 완전 해체하고 새로 재창당할 정도의 대대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7,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들 한동훈이가 당권 잡을 것이 걱정이 되니까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으로 접근해서는 우리가 또 배신당하고 또 실망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아예 우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이 원칙에 맞는 사람 다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중에 6가지 원칙 중에 한 서너 개라도 이 사람은 확실하게 서너 개는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당대표로 뽑고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확실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정당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동창회가 아니에요. 정당은 이념 조직이에요. 이념 조직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념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하는 이 이념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표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강정책에 그것은 표방하면서 실제로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그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이 그동안 무수히 많았어요. 김종인이가 그랬고 한동훈이가 그랬고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최고위원이 되건 확실하게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지금 당면한 현안이 뭐냐? 당면한 현안이 뭐냐? 이재명 괴물 독재 권력과 투쟁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했다고 아마 농성 들어간 모양인데 그게 엄청난 투쟁이라고 알고 지그들은 해.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107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저 서너 명 빼놓고는 우리 자유파가 그렇게 광장에 나와서 저 종북주사파들 개딸들과 투쟁할 때 그 추운 날 한남동에서 대통령 지키겠다고 할 때 코빼기도 안 보였던 자들이 대다수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은 투쟁력이 없어. 투쟁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런 자들은 아무리 지가 속으로는 나는 자유민주주의죠.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이념을 갖고 있어라고 해도 그건 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투쟁력 이 행동은
지금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의 목숨 건 투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두 번째야. 투쟁력이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이렇게 제대로 투쟁하려면 당내의 배신자들부터 확실하게 척결할 수 있어야 돼. 앞에서 달려드는 적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뒤에서 칼이 찔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정면에서 달려오는 종북주사파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등 뒤에서 동진 줄 알았는데 배신자들이 칼로 옆구리 찌르는 바람에 그냥 힘도 못 쓰고 쓰러져 버렸거든. 이런 잘못을 우리가 2번 했으면 됐어. 3번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당 지도부는 당내 배신자들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어설프게 야 그래도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온정주의 가지고 대충 해서 면죄부 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홍준표 이자가 제일 잘못한 게 그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것들한테 전부 면죄부를 줘버렸어. 그리고 배신하고 당을 떠났던 자들한테 당 사무총장 주고 당 핵심 자리를 전부 다 줘버렸어. 지 선거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홍준표가 절대 정치판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의 세 번째 조건은 배신자들을 확실히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국민의힘이 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은 자 우선 북한과 중공의 지원이 있죠.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좌파 운동을 해온 이 좌파 원로들이 고비고비인 때마다 나서서 조정을 해주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은 확실하게 이재명 일당 체제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개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좌파 유튜브들이 버글버글 하거든. 그리고 여기에 한겨레 경향뿐만 아니라 조중동까지도 눈치 보느라고 이재명이 연신 찬양하고 이런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것들이 수년 동안 해온 SNS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거든. 한 몸으로. 저것들 집회하는 거 보면 겉으로는 좌파 단체가 시민단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딸들이 하고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좌파들이 전부 모여서 하거든. 한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우리는 어때요? 국민의힘은 광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을 전부 극우라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지. 또 저희들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 극우 유튜버라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해.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돼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서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혼자서 그러면 싸움이라도 잘하냐? 잘 하시잖아요. 저것들이 뭘 싸움을 하냐고. 당대표라는 자가 이재명이한테 대놓고 협박받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정당이잖아. 그러니까 새 지도부는 국민의힘 하나만 갖고서 뭐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과 하여튼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국민의힘과 광장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자유파 유튜브들 최소한 이 세 세력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광장에도 나와보고 자유파 유튜브 채널에도 좀 출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이 같아도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그래도 투쟁도 같이 하고 방송도 같이 해보고 또 선거도 같이 치르고 이러면서 서로가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도 되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런 경험을 이번 탄핵 저지 국면 또 대선 국면에서 보여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잖아. 예컨대 이 지역의 윤상현이 또 서울의 나경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미 다선 중진 의원이고 당대표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문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인재풀을 폭넓게 보면서 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제시한 네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이 지도부의 조건 그리고 여섯 번째 지도부의 조건은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렇다고 아예 이길 가망이 하나도 없는 거냐?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한번 봅시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19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 건국되는 그 3년 동안만 보면 북한은 완전히 김일성이 장악했어. 먼저 남한은 그 당시에 제일 큰 세력이 박헌영 세력이었어요. 남로당. 이 남로당은 1925년에 창당해서 1945년이면 당이 창당된 지가 20년째 되는 당이에요. 그리고 일제하에서도 비밀 조직운동을 쭉 해왔던 박헌영 세력이.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박헌영 세력이 제일 셌지. 그리고 이 박헌영 세력 옆에 빌붙어서 뭐 좀 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여운형 세력이야.
건국준비위원회. 이것도 전국 조직이야.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이게 우파인지 좌파인지 좀 헷갈리는 세력이 좀 있어요. 그게 김구 세력이야. 이거 다 세력이에요. 김구도 그 상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가 지켰다고 하니까 들어올 때 상해 임시정부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 세력이라고. 전국 조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내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 달랑 혼자 들어왔어. 뭐 누구랑 같이 들어온 것도 아니야. 이승만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세로 보면 거의 9대1 정도로 이승만 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9대1 정도로. 그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 차례 결단을 내려요. 이를테면 46년에 있었던 정읍선언. 이거는 야, 북한은 이미 빨갱이들 세상이 됐으니 대한민국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선거하자. 이 선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46년은 45년에 해방이 연합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38선 북쪽은 소련이, 38선 남쪽은 미군이 일시적으로 점령을 한 것이지 분단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하자고 한 것은 북한 포함해서 당시 대한민국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당연히 한국은 하나인데 저걸 절반으로 나눠서 남한만이라도 뭔가를 좀 하자고 이승만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대중의 정서에는 완전히 반대로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돌 맞아 죽을 각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대로 결국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승만이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은 이렇고 소련은 이렇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양분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미 소련이 점령한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로 가니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가려면 괜히 현실성 없는 통일 얘기 백날 해봤자 안 된다. 남한만이라도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정부 수립해야 된다. 이런 투철하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그 주장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도 이 이승만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승만 노선이 이기는 거예요. 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먼저 예견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밀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리더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찰력은 지금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하면서 겪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도 경부고속도로가 안 나요. 없었을 수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포항제철이 있었겠어요. 무슨 구미 전자공단이 있었겠어요. 창원의 기계공단이 있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저런 식으로 50년 전에 민족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해낸 리더십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한강의 기적, 근대화 혁명을 이루어내고, 절대적으로 약세였던 북한에 비해서 체제 경쟁을 통해서 마침내 70년대 중반에 북한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건국하고 근대화 혁명하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보면 전부 우리한테 불리한 것밖에 없어. 언론 지형도 불리해. 그 국회 의석수도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해. 행정부 권력도 뺏겼어. 사법부도 완전히 이재명 개딸들한테 눈치 보고 엎어져 있어. 이제 곧 지방 권력도 전부 저 종북주사파들이 다 차지할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자유파가 사면초가고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이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그래.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처지가 8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불리한 거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정말 몇 배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이승만 몸뚱아리 하나 갖고 건국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처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보다도 더 불리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지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쯤 되고, 탄핵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쯤 되고, 1, 2, 3 계엄이 어쨌든 불가피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다. 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쯤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정도 조건이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비록 이승만 같은
정말 걸출한 리더십, 박정희 같은 그런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앞에 쪽팔리는 거야. 못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거 아니다. 국민들이 그때와 다르다.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고성국 TV는 살아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냐. 매일 아침 2시간씩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계속 폭로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떠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걸출한 지도자와 그 걸출한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정말 온몸을 던져서 싸울 수 있는 국민이 있으면 된다. 어중간한 것들 수십 명 있어봤자 소용없다. 어중간한 것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인류의 문명이 그랬어요. 인류 문명의 비약과 도약이 이를테면 아인슈타인 하나 때문에 세계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지 아인슈타인만 못한 그런 정도의 이류 과학자가 수백 명이 모여 있었들 상대성 이론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출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파 국민들은 저는 이미 있다고 생각해. 다만 너무 패배를 거듭하다 보니까 다들 좀 기가 죽어 있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패배주의에 스물스물 물들어가고 있어요.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걸 집요하게 또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패배주의는 언제든지 떨쳐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승리의 경험이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3년 전 대선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정말 양자를 입영해서라도 어쨌든 이겼던 경험이 있다. 핵심은 결국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걸출한 지도자의 출현이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갖다 댈 수가 없어. 여기 지도자가 있다. 그렇게 갖다 댈 수가 없어요. 다만 지도자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위기 상황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기존의 이 구태의연한 낡은 기득권들이 이걸 못 나오게 꽉 누르고 있을 뿐이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조짐들을 좀 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부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합시다. 그런데 그 노력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우리 딴에는 노력을 해서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도부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미련 없이 국민의힘을 갖다 버리고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새로운 자유파 정당 창당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시점이 올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7, 8월에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뽑히는지 보고 그 뽑히는 지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 80% 정도는 충족할 만한 대대적인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좀 주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올해 가을이면 그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고쳐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나서서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 신당 창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다음 달이 지금 정당대회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또 대안을 또 내셨어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될 거라고. 당 지도부 구성이 맞아요. 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지도부 구성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또 어찌어찌해서 한두 명이 그렇게 들어가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수준에 맞는 당의 그 해체 수준의 어떤 혁신 그리고 배신자 척결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지도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관적 열망만으로 불쑥 나 이거 할게 그래가지고서는 되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뚜렷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새로운 정치 지도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 결국은 우리 사람이거든. 예, 이를테면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부산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장해찬이가 제일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이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다. 부산의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장해찬이가 제일 낫다. 대구에서는 도태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아직 뭐 30대, 40대, 50대잖아. 젊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새로운 정당 창당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이를테면 전한길 같은 사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 누구보다도 국민적인 신망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입하자. 기존의 이 진흙탕 같은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와서 몸베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짜보자는 얘기다. 저는 설득해 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새로운 지도력이 구축이 돼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덜렁 깃발 든다고 해서 바로 우 모이고 구름같이 사람이 모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저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됐다고 할 때 역시 주력 부대가 있어야 돼. 지도자만 덜렁 있고 그냥 전쟁이다 하고 나갔는데 장수 한 10대 명만 말 타고 가고 저쪽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막 달려오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럴 때 제가 그래도 아미고 동지 한 2만 명이 함께 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객관적 조건을 잘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